유혁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를 떠나는 좀 안타까운 장면까지 봤지 않습니까? 네. 오늘에는 이제 상해를 떠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후에 행적들을 추정을 할 건데요. 자, 오늘 핵심 포인트는 사실은 뭐 어떤 겁니까? 상해를 떠나서 좀 그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이승만은 국제 정세의 상황에서 워싱턴 군축회의라는 그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다시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 승전국 간의 그 군사적 그 군축 문제요. 군사적 장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되냐. 특히 해군의 함정의 그 톤수를 어떻게 비율을 맞추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워싱턴에서 군축회의가 열려서 그 군축회의에 이제 이승만이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막 일어나면서 이승만도 거기에 응하게 되는. 근데 결국은 가서 큰 재미를 못 보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워싱턴 군축회의 관련된 부분을 다룰 텐데 청년 이승만이 1904년 12월이죠. 밀사로서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20년 12월에 임시정부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 상해로 가기까지 네. 참 긴 기간, 약 17년의 기간 동안에 미국으로 밀사로 갔다가 그 후에 여러 행적들 다시 고개에 왔다가 일본의 탄압 때문에 기독교 박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갔다가 그 후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고 그 결과 191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뽑히고 그 1년 후에 상해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이승만의 사신 도전 이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네. 미국에 가서 그 민영환과 한규설이 부탁한 일을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워싱턴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석사는 하버드, 박사는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는 금이환영에서 조선의 YMCA 총무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제가 그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서 이승만을 노리는 것을 알고 감리교 연차총회를 핑계로 미국으로 도피해서 네. 이제 좀 한 1년가량 미국 본토를 좀 유랑을 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좌절이 심한 상태의 유랑이 아니었습니다. 네. 어디를 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해서 계속 희망을 갖고 계획하는 거였고 이제 결국 그래서 하와이를 선택하고 하와이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3.1운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열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모실 테니까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와라 해서 갈 때까지는 정말 승승장구의 연속이라고. 승승장구의 연속이었다. 승승장구의 연속이다. 역경은 있었지만 승리하는 희망을 보고 네. 미래를 개척하면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그런 연속으로 쭉 가다가 이제 상해에 가서 정말 쓰라린 좌절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해에 1920년 10월에 들어가서 1921년 5월에 나오는 그 6개월 기간이 스탈린 최대 실패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승만의 여러 가지 그 개인적 경험에서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감옥 생활이었겠죠. 예. 감옥 생활에 특히 초반부 막 고문도 당하고 뭐 무기징역으로 엄청 그 장래가 안 보일 때. 이제 근데 그 터널을 뚫고 나가서 어느 정도 감옥에서 뭐 공부도 하고 하면서부터는 계속 뭔가 앞으로의 일이 쉽게 막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래가
이승만이 노력하면 계속 열렸습니다. 보다 나은 상황으로.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까지 됐는데 상해에 갔더니 대통령이라고 말은 붙여놓고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대통령과 뭐 국무총리 강요들 사이에는 계속 말싸움만, 노선과 출신 지역과 또 독립운동의 방법, 또 그 이념적 어떤 지향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싸웠고, 그 다음에 또 전반적으로는 그 상해 임시정부 국회라는 임시의정원이 이승만을 그냥 딜이 조져대는, 맞으면 요새로 치면 국회가 대통령을 그냥 요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가 대통령이 하자는 걸 하나도 안 도와주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나 이거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나와서 뭘 할 거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상해에 있다가 1921년 5월에 이제 나와서 하와이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죠. 하와이로 돌아온 후에 한동안은 좀 성찰의 시간, 약간은 번민의 시간, 이걸 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성찰과 번민 중에 네. 자기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뭔가를 따져보고 네. 내린 결정 중에 중요한 결정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상해에 가서 보니까 각자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사당화된 조직을 갖고 있더라. 일종의 세력. 세력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뭐 안청호는 흥사단을 갖고 있고 또 뭐 무슨 하여튼 사람들마다 그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는 세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없더라. 자기는 그동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것을 대의를 위해서 안청호가 이끄는 대한민 국민회에 전부 힘을 보태줬는데 안청호가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 국민회에 힘을 보탠 자기를 슬슬 거리를 두는 것 끝에 뒤통수까지 치는 거를 보면서 돌아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 국민회에 내가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고 경쟁하는 대한인 동지회,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동지회와 이제 국민회 두 개의 조직이 갈라지게 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조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조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뭔가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조직, 사조직에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이 있는 거죠. 개딸이. 요새 말로 개딸을 갖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개딸 같은 걸 키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자기 조직으로 안 만들고 그냥 공적인 조직으로만 활용을 하다가 막상 자기가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바보짓 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대한인 동지회라는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강력한 자기 지지 기반. 일종의 개딸 조직을 이승만도 만들기로 그리고 너무 그러면 개딸이 명예스러워지는데요. 개딸은 정신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제외하고. 네. 어쨌든 강력한 그런 자기를 뒷받침할 세력을 구축했다.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사실은 독립운동이나 정치 세력의 기반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 크게,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돈이에요. 그 단체가 이제 후원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후원금을 가지고 상해에서는 이승만이 거둔 후원금을 임시정부에 내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다 뺏기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거뒀는데 자기한테 하나도 안 떨어지고 맞으면 임시정부에 다 갖다 바쳐서 자기 욕하는 사람들한테 다 월급 주고 돈 쓰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했나 하는 회한을 갖고 내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조직으로부터 안정적인 정치 자금을 공급받으면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한인 동지회를 만들기 시작해서 만듭니다. 네. 상해 기간 6개월 체류 기간에 뼈아픈 실패와 좌절을 맛봤지만 그 원인을 찾아서 대한인 동지회를 만드는 그 과정까지 또 새로운 길을 터득을 하셨군요. 근데 그 시에 이제 국제적 상황 정세를 보면 당시에 승전국들 중심으로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았어요? 막 준비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파리 강회의가 끝나고 예. 파리 강회의는 이제 패전국의 영토를 승전국들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예. 하는 거에 따면 이제 워싱턴 군축회의라는 것은 이제 센 나라들이 네. 이긴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승전국 사이에 군사적 그 무기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같으면 핵무기 몇 개나 가질래 뭐 이런 건데 그때는 해군의 함정의 톤수가 중요한 거예요. 해군에 이제 배가 많고 그 배가 큰 포를 쏘면 해군 전력이 강화되는 거니까 그 배를 그러니까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상한 그게 영국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프랑스는 몇으로 하는 게 좋으냐, 독일은 몇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일본은 몇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회의가 이제 다음 단계의 파리 강회의 다음 단계의 국제적 어젠다로 이게 잡혀 있고 그게 시작할 때쯤 되니까 그때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워싱턴 군축회의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할 일이 없는 회의예요. 왜냐하면 승전국들이 모여서 지금 자기네들 무기 규제하고 그 식민지국 식민지 한지도 대표가 독립운동 지도자가 할 일이 사실 할 일이 없는 회의예요. 근데 이제 여러 국제사회의 대표들이 모이니까 언론이 주목을 하고 그 언론이 모여 있고 공간이 좁은 데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은 이제 맞으면 국제사회 여론에다가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이승만 평소에 그 여론전을 하는 외교 노선을 추종하는 그 독립의 노선이 이제 이승만의 평소 지론인데 좌절을 맛보고 지금 자중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서재필이 방방 뜨는 거예요. 서재필은 지금 상해에 와서 좌절을 맛보진 않았어요. 물론 뭐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간접적으로는 겪었지만 본인이 당사자는 아니었고 미국에서는 이승만의 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 현순이 과대망상에 좀 걸린 적이 있다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구미위원부 네. 이제 주미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현순한테 맡겼는데 현순이 해보니까 돈은 잘 거치고 그리고 뭐 나도 이승만만큼 무대하면서 그러니까 이승만은 좀 미국 가서 뭐 잘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갖고 난리를 치다가 이승만한테 그걸 잘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서재필은 돈은 잘 거치고 야 이거 뭐 우리 지난번에 그 이승만이 상해로 가기 전에 미국 상원에다가 우리 저거까지 한국 독립 결의안까지 올렸는데 그때 아일랜드는 이게 과반을 넘었는데 우리는 아주 어렵게가 아니지 근소하게 패배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던 미국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그 한국 친우회라는 조직의 그 한국 사람들 뜻을 잘 아는 사람들 하고 같이 또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한 이승만, 서재필 본인, 정한경 이런 사람들이 야 그러면 저 워싱턴 군축회의에 가서 우리가 여론전을 좀 일으켜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서재필이 방방 떠요. 그 돈이 막 모이는 거야. 그리고 막 그게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이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야 이승만 이번에도 가라라고 하면서 막 전 세계에 있는 교민들이 성금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거쳐요. 안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아 그렇군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아니 사진. 예. 예.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저 사진 좀 한번 소개를. 저기 왼쪽에 키가 작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오른쪽에 키가 큰 사람이 서재필인데 네. 이제 워싱턴 군축회의에 가서 그 회의장 앞에 정장 연미복을 입고 이제 저렇게 이제 외교관보다 더 외교관 같은 모자도 저 긴 저런 모자를 쓰고 갔는데 문제는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 뒤에 한번 다시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다른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네, 저 사진은 저 오른쪽에 이승만, 왼쪽에는 정한경입니다. 정한경은 그때 이제 미국에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아메리칸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네. 2호 박사입니다. 이승만이 국제정치학 1호 박사, 정한경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2호 박사인데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정한경도 이제 그 워싱턴 군축회의에 역할을 하러 왔고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몇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그 시작할 때의 분위기는 저렇게 막 격려하고 와샤와샤하는 분위기였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앞서 이제 워싱턴 군축회의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합의된 내용을 여쭤볼 건데 이 워싱턴 군축회의에 이승만을 포함한 이 관계자들이 참가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다른 기록들이 좀 있습니까? 그때 김동성이라는 당시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동아일보 기자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동아일보 특파원 같이 김동성인데 그 사람이 그 신문에다가 크게 이승만의 동정을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이제 이승만이 도착해서 워싱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사관과 의회 사이에 이게 굉장히 대사관이 아니라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큰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외교가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한복판에다가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거기 집을 하나 빌려요. 그래서 이제 좀 삐까번쩍한 집에서 뭔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정장을 입은 채로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막 그 손님들을 만나고 언론을 상대하는 모습을 김동성이 기자가 그냥 그대로 적어서 국내로 송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아일보에 실린 게 있어요. 동아일보에 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또 보도가 됐었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워싱턴 구축위에서 어떤 게 합의됐고 대표단이 어떤 노력을 했는데 아까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후원을 많이 받아서 넉넉한 자금으로 그동안은 항상 뭔가 그런 활동을 할 때 돈이 모자라고 한 걸 억지로 떼우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 활동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고 워싱턴이니까 비교적 경비도 싸게 드는 거죠. 근데 파리로 간다 그러면 비행값이 우선 많이 드는데 워싱턴에 그리고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비용은 적게 들고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활동하는 공간을 사무실도 넓게 내고 또 그 사무실 2층에서는 숙소로 쓰면서 아래층에서는 그 사람들 접견하는 회의실 같은 것도 활용하고 그리고 뭐 언론사 기자들 상대로 또 다른 외국 참가자들 중에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보도하면서 국내에서는 이승만에게 기대를 걸고 있던 사람들은 뭔가 이번에는 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최소한 한 걸음 진전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싱턴 군축회의예요.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서 군비 축소에 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입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막 냉대를 완전히 받았군요. 완전히 찬밥이죠. 찬밥 신세가 됐군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외국 언론사의 기자가 한국 대표는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들은 회의장 밖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기사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우리 김임님 댓글 좀 한번 봐드릴게요. 김임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길래 우리가 이를 자유를 누리고 살지요. 감사한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주셨고요. 프리덤 볼트님이 문재인 정부 때 서재필 기념관은 지원금 줘서 멋지게 꾸며 놓았더군요. 미국에. 그랬군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지금 예. 사실은 미국의 외교가 대사관들이 있는 그 거리에 가면은 대사관들이 독자적인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그 건물의 앞마당에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을 대부분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건국 대통령 같은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서 이제 그 대사관에다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좀 기리자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야, 그 하는 과정에 이제 정부 쪽에서 이승만은 좀 논란이 많으니까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 중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서재필을 기리면 어떠냐. 뭐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그런 엄한, 것도 아니, 그러니까 뭐 서재필을 기점하는 게 완전히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경중에 있고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지금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나라를 시작한 대통령을 먼저 기리고 그 다음 순서로 뭐 서재필도 기리고 다른 독립운동가도 그리고 하는 게 정상인데 이승만은 안 기리고 서재필만 덜렁 기려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그러니까 좌익들이 서재필은 원래 시비를 안 걸거든요. 네. 좌익들 입장에서 서재필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인물은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은 죽어라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서재필 선생도 중요한 인물이긴 하죠 원래. 물론이죠, 물론이죠. 중요한 이승만을 인물인데. 가리킨 사람이잖아요. 예, 그 길로 또 들어서게 하고 했으니까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 현대사에 사주하는 그 위대함과는 비하면 뭐 비할 바가 아니고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고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그런 것을 볼 때 미국도 독립운동 하와이 독립운동의 가장 큰 어른이셨고 주역이었으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또 서재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승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저 이렇게 부각되는 건 싫어서 살짝 틀어서 그런 심보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걸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게요. 예. 이게 사실은 서재필을 기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정말 걸출한 지도자가 세웠고 그 사람 덕분에 서재필은 나중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나서 독립운동을 때려치고 의사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미 군정 기간에 또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잠시 또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포기하고 그러니까 서재필은 이렇게 들썩날썩합니다. 독립운동 한결같이 한 게 아니라. 미군정 때 또 하지가 불러서 서재필이 우리나라에 와요. 근데 그때는 나이도 많고 더 문제가 한국말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한국말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근데 뭐 서재필이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일에 경중이 있다. 예. 자, 워싱턴 군축회의 관련해서 당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대표단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찬밥 신세가 됐기까지 그 아픔을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에 모스크바에서는 극동 민족대회가 열리고 있었죠. 네, 이제 사회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세력들이요. 네. 그러니까 약소민족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주장했던 이제 제국주의론 그리고 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 사회주의는 이제 국제주의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소민족 국가, 그러니까 이 공산혁명의 종주국인 소련의 모스크바는 전 세계의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약소민족 국가들을 도와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동시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혁명, 영구혁명 이런 게 있었죠 그 시기에. 이제 그런 그 노선의 일환으로 그런 자기네 이론적인 뭐 주장,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런 주장 때문에 그 모스크바 그때 볼셰비키 혁명을 하고 나서는 약소민족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뭐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전 세계 약소민족 국가 예컨대 뭐 베트남이다, 우리나라다, 그 식민지를 신임받고 있는 그런 데 사람들의 대표를 많이 불러 모아다가 했는데 사람이 한 8, 90명 정도 왔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한 반 이상 있었나 봐요. 한국 사람들이 야, 국제 공산주의 약소국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사람들 중에 우리 조선에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예. 네. 워싱턴 군축회의 폐막 무렵인 1922년 1월 네. 모스크바에서는 극동 민족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9개 나라 민족대표 144명 중 네. 한국인이 52명이나 되었다. 아, 고려공산당 소련파, 이른바 이르쿠츠크파,
이동희의 상해파, 김규식, 여운형, 현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조져대고 이승만 발목을 잡고 이승만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겁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 하는 레닌이 주창을 해서 결성을 해서 사회주의 공산 계열이 결속하라, 약소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혁명을 해라, 이렇게 하는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자리에 이승만 반대 세력들의 상당한 주축들이 대거 참관했네요. 네, 김규식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만세를 외쳤고, 현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적 단계를 호소했고, 근데 이 사람 현순도 이승만이 구미위원부 책임자로 임명한 사람이죠. 김규식도 현순의 앞 단계에서 또 임명한 사람들이죠. 다 이승만한테 왔다가 뭔가 배우고 독립외교의 상당한 활동을 전술시키고 또 지휘도 도움을 받고 네. 동지인 척 하다가 딱 뒤통수 때린 거예요, 지금. 어. 상해 임시정부에서 다 뒤통수 때리더니 이제 완전히 저 공산주의 쪽에 모스크바로 가서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의 문제가 뭔가를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하면서 쓴 글이 1923년에 나오는 공산당의 당부당이에요. 그렇군요. 자기를 돕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가지고 공산당한테 가서 지금 껄떡거리고 있으니까 임시정부 내부에서 이동희를 비롯한 그 세력들이 하는 걸 봤고 그 행적도 그렇고 극동민족대의로 결속되는 행적들을 보면서 이 공산당 문제를 제대로 한번 따져야겠다. 그러면서 글을 쓴 게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하게 되나요? 네. 네. 공산당의 당부당. 옳고 그름. 네. 예, 옳고 그름.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다음에 22탄이 되겠네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1921년 5월 상해를 떠나서 하와이로 돌아온 이후에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다루도록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과정까지, 그 아픔까지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예, 유석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21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22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한번 나와 있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댓글들 먼저 볼까요? 프리덤 볼트님, 건국전쟁 보시면 눈물 납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했고요. 박종렬님, 중국, 베트남 등에서 현 정부 비판해봐라. 무슨 일이 자신에게 가해지나. 예, 공산당 국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비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도 좀 담고 있으신 것 같으네요. 해피하늘님,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하여 교육하는지 올바르게 평가하는가. 예, 스칼렛님, 길게 써주셨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님은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 기도하던 중 하나님을 만나 맹세 기도를 해서 나라 위에 이 몸을 바치겠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